말과 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 두 가지.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 만나 쉽게 쏟아내는 우리의 말들.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도 더 숙고해서 해야겠구나. 그야말로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정한 책방, 오늘 소개할 책은요, 고향갑 작가님의 산문집 작고 슬퍼서 아름다운 것들, 파란북에서 올 1월에 펴냈습니다. 저자 고향갑님은 일찍이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9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되면서 이후 지금까지 오래도록 글 쓰는 일을 찾아 글 노동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한 글자로 시작된 사유, 서정, 문장이라는 부제가 달린 작고 슬퍼서 아름다운 것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저와 함께 다정한 책방으로 들어가시죠. 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은 왜 기척도 없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도 그렇고 헤어짐도 그렇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내일과 만나고 어제와 작별합니다. 일에게로 다가갔다가 꿈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현실과 악수하고 돌아서면 사랑은 떠나고 없습니다. 부질없음의 범위를 글이나 책으로 좁혀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억 173만 7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1억 173만 7천. 숫자를 찬찬히 따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맥이 빠지고 맙니다. 저리도 숱하게 쏟아지는 글과 책의 홍수 속에서 나는 어느 지점을 표류하고 있을까요? 좌표조차 불분명한 문자의 미로 속에서 그나마 용기를 주는 건 닮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닮고 싶은 사람들의 글과 책에서 힘을 얻습니다. 글과 책에 담긴 문장과 생각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닮고 싶음은 내게 없는 무언가를 내 안으로 옮기고픈 바람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가능보단 불가능의 손을 들어주기 일쑤여서 닮고 싶음이 닮음이 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옮길 수 없는 것을 애써 옮겨보려는 안쓰러움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밀란 쿤데라를 닮고 싶지만 여전히 닮지 못한 나의 글은 어찌나 안쓰러운지요. 쿤데라 말고도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닮고 싶음이든 닮음이든 그것이 밥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닮고 또 닮아도 내가 톨스토이가 될 순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장르와 상관없이 글이 곧 일인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글은 속수무책입니다. 글은 글이고 밥은 밥일 뿐입니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넘어진 하루를 일으켜 세우는 건 글이 아니고 돈입니다. 그럼에도 밥을 뒤로 하고 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글이 밥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뒷산에 올랐다가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나무 그늘에 섰습니다. 명. 막내가 왔다. 현관문이 삑삑거리기 시작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캐리어 가득 빨래를 챙겨온 막내는 씻기도 전에 배고파를 연발했다. 3분이나 걸렸을까? 초스피드로 씻고 털고 말린 막내는 팬티바람에 식탁에 앉았다. 막내에게 불려 나온 아내는, 그러니까 내게 주인 되는 분께서는 미친놈 시간이 몇 시인데 를 연발하면서 밥상을 차렸다. 막내는 양푼에 밥을 비벼가며 냉장고 잔반을 처리했다. 고추장 냄새는 알싸하고 들기름 냄새는 달달했다. 아내는 맞은편 식탁에 앉아 꾸벅 졸았다. 졸린 눈과 달리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꾸벅과 꿀꺽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상봉하였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모자의 상봉을 관전했다. 다행히 막내의 엄마는, 그러니까 내게 주인 되는 분께서는 별다른 지시를 내게 하명하지 않았다. 코로나 시대의 청춘은 애달프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별 수 없다. 비대면이 일상인 캠퍼스에 낭만은 없다. 없는 낭만이 꿈꾼다고 생겨날까? 보이는 것이라곤 불확실 뿐인 시대에 낭만에게 할애할 여유는 없다. 막내는 학교 담 너머에서 자취를 한다.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라지만 교수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막내에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싫든 좋든 해가 뜨면 막내는 학교로 출근을 한다. 새벽이 되도록 막내는 노트북 앞을 떠나지 않았다. 과제를 하는 모양이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눈길이 마주친 틈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지낼만 해? 막내는 대답 대신 슬쩍 웃어 보였다. 막내의 웃음 앞에만 서면 왜 코끝이 간지러울까? 교수 연구실에는 막내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다고 했다. 막내 표현대로라면 박사형과 석사형이 그들이다. 아마도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선배들이겠지. 막내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상살이를 배운다고 했다. 22살. 예비 사회인이 배우는 세상살이는 어떤 것일까? 막내의 생각을 따라 걷다 보니 혓바닥 너머로 쓴 물이 고였다. 그래,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 특별할 것도 별다를 것도 없다. 부끄럽지만 이 아비는 지금도 어른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나란히 스탠드 불빛에 기대 밤을 지새웠다.
막내의 불빛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꺼졌다. 뜻대로 원고지를 채우지 못한 나는 밤새 머리카락만 쥐어뜯었다. 아침을 깨운 건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딸아이의 고단함이었다. 간호사와 작가, 둘 중에 누가 더 피를 말리며 살까? 딸아이 방 침대를 점거했던 막내는 제 누이에게 등짝을 맞고서야 기어 나왔다. 일요일 아침, 졸린 눈을 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누군가에게는 아침이고 누군가에게는 저녁인 식사 자리였다. 가장 먼저 털고 일어난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는 일요일인데도 학교로 출근했다. 토익 시험 감독, 4시간에 8만 원이라고 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아내는, 그러니까 내게 주인 되는 분께서는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빨래를 널어 놓으라고 하명하셨다. 하명하실 때 잘 털어서 널라는 말씀도 잊지 않았다. 법. 할머니가 법정에 섰다. 죄명은 절도였다. 범행 장소는 동네 상점이었고 훔친 물건은 몇 봉지의 빵이었다. 잡혀간 경찰서에서 할머니는 며칠째 굶고 있는 손자들 때문에 빵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딸은 병들어 누웠는데 집 나간 사위는 연락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딱한 사정이었음에도 상점 주인은 처벌을 원했다. 본보기를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범죄 사실과 함께 범죄 동기 또한 법정에서 다시 진술되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출입기자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며 기사를 작성했고 방청객들은 판사의 선처를 기대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말투는 단호했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판사는 할머니에게 1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을 다 읽기도 전에 방청석이 요동쳤다. 돈이 없어 빵을 훔친 할머니에게 10만 원의 벌금형은 가혹한 처벌이었다.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성토의 목소리가 판사를 향해 쏟아졌다. 손가락질을 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소란을 잠재우고 나머지 판결문을 읽었다. 배고픈 이웃이 거리를 헤매는데 나는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나 자신에게 내립니다. 아울러 본 법정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 교도관과 방청객 모두에게도 5천 원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 할 만큼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판결문을 모두 읽고 난 뒤 판사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봉투에 담았다. 그러곤 봉투를 방청석으로 넘기며 뜻이 있는 사람은 벌금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법정에 있던 수십 명의 경범죄 피의자들과 교통법규 위반자들,
검사와 변호사, 경찰과 교도관들도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 벌금을 내놓았다. 얼굴이 붉어진 상점 주인조차 5,000원 벌금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게 거친 돈은 57만 5천 원이었다. 판사는 벌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만 5천 원을 빵을 훔친 할머니에게 전달했다.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1935년 1월 미국 뉴욕의 야간 법정에서 있었던 일로 판사의 이름은 피오렐로 라가디아였다. 세상이 흉흉해서일까? 법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린다. 검사와 판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도 많다. 2020년 오늘 이 땅에서 한국판 피오렐로 라가디아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술집문을 막 열고 나서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골목길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기대앉은 그의 머리 위로 굴러 떨어졌다. 말끔한 코트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 차림새만 보아서는 지린내 나는 골목 담벼락과 어울리지 않았다.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까? 정확히 무엇라고 하면서 그의 옆에 앉았는지 기억이 없다. 그는 손가락으로 앞에 놓인 소주병을 가리켰다. 그리곤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도 소주병을 향하지도 않았다.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그의 시선은 세상살이에 쫓긴 도시 너머 어딘가로 향했다. 그가 바라보는 또 다른 세상은 어떤 것일까? 갑자기 그가 측은했다. 아니, 측은해 보여서 좋았다. 측은한 것들의 심정을 본능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그의 측은으로 나의 측은을 달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조잘거렸고 그는 빈 종이컵에 소주를 채워 내 앞에 내려놓았다. 비움과 채움이 반복되었다. 측은이 측은을 채우면 다른 측은이 측은을 비웠다. 채우고 비우는 측은들의 행동은 한동안 계속 되었다. 내가 마실 때면 그가 말을 했고 그가 마실 때는 내가 주절거렸다.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고 앉아 어깨동무도 했었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와 나는 주고받은 전화번호로 서로의 안녕을 빌었다. 그 역시 택시 아니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보며 아내는 미쳤어를 연발했다. 비틀거리는 나를 방 안으로 이끌 때 그랬고 바지와 코트에 얼룩진 흙을 털 때 그랬고 그와 보낸 골목길에서의 시간에 대해 전해 들을 때도 그랬다. 아내는 미쳤어를 내뱉을 때마다 내 등짝을 후려쳤는데 그와 골목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전해 듣는 대목에서 후려치는 손매가 제일 드셌다.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진짜 라는 말도 덧붙였던 것 같다. 아내의 미쳤어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미치지 않고는 살기 힘든 세상이다. 온통 하나에 미쳐서 살아야 성공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미침은 아내가 뱉은 미침과는 결이 다른 것일까? 그와 나눈 통화 기록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의 전화번호를 차마 지우지 못하고 새로운 연락처에 저장했다. 저장할 때 성도 이름도 몰라서 그냥 그라고만 입력했다. 저장하고 나자 카카오톡에 그가 새로운 친구로 등록되었다. 카카오톡 배경화면 속의 그는 가족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골목길에 한 번쯤 주저앉을 때가 있다. 일부러 드러낼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써 감춰야 할 무엇도 아니다. 주저앉는 순간이 있어야 털고 일어날 순간도 생긴다. 주저앉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골목이든 놀이터 미끄럼틀이든 화장실 바닥이든 그 어디든 무슨 상관이랴. 들키지 않으려 애썼을 뿐 나는 수도 없이 주저앉았다가 다시 털고 일어났다. 그 또한 겨울을 털고 일어나 봄을 향해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됐다. 주저앉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겨울이니까. 거칠고 때론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 세상. 그래도 저는 순하고 고운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갑 작가님의 작고 슬퍼서 아름다운 것들 69꼭지의 이야기 중 제가 4편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이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다정한 책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책방에 들러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